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지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으로 만약 우리가 최초의 별이 점화되는 순간, 최초의 은하가 소용돌이치며 형성되는 순간, 최초의 빛이 원시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주의 태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주 진화의 법칙 자체를 다시 써야만 할까요? 지구상공, 푸른 하늘과 구름 너머, 이 여정을 위해 하나의 기계가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여정이 아니라 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대기를 지나 무한한 밤으로 올라가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구에서 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완벽하게 상쇄되는 지점, 두 번째 라그랑주 지점에 도달하여 정지했습니다. 천체의 균형 상태로 매달려 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과거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곳, 우주의 차가운 진공 속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마치 무중력 속에서 피어나는 종이꽃처럼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설계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협력이 끝나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구에서 보낸 신호가 망원경의 장비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의 기대 끝에 웹은 황금빛 눈을 열었고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웹이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시선을 통해 많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요람을 들여다보고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징후를 탐색하며 우주 탄생의 희미한 장황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망원경이 그 시선을 우주의 시작, 즉 빅뱅 이후 최초의 10억 년에 돌렸을 때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초기 우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측해왔습니다. 표준 모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람다 콜드 다크 매터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작고 단순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들은 천천히 등장했어야 하며 수많은 작은 구조들이 합쳐져 만들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미하고 불규칙하며 원시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충격적인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고대 빛의 안개 속에서 망원경은 완전히 형성된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밝고 구조화된 너무 거대하고 너무 이른 시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황야 속 고대 도시처럼 우주 시간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세워진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정교한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별 형성과 초기 우주 진화 모델을 업데이트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훨씬 더 불안한 의미였습니다. 현대 우주론의 토대에 생긴 균열일지도 모른다는 신호. 혹시 암흑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암흑에너지 또는 시공간 자체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주가 우리를 놀라게 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목성의 위성을 관측했을 때부터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했을 때까지 새로운 관측 장비는 항상 우리의 우주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 어떤 장비보다 더 먼 과거를 바라보며 우리는 또다시 발견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은하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한 예외일까요? 설명 가능한 특이치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진실로부터 온 메신저들일까요? 이것은 우주 최초의 거대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었던 은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한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향한 눈.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는 고대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지성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엄밀한 탐구로 전환한 것은 약 400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밤하늘에 향하게 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망원경은 항해나 전쟁과 같은 지상의 목적을 위해 막 발명된 도구였지만 갈릴레오는 그것을 하늘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과학혁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단순한 렌즈 배열만으로 그는 금성의 위상, 목성의 위성들, 그리고 달의 움푹 패인 표면을 관측하며 천상의 완전성이라는 오랜 신념을 산산히 부수었습니다. 몇십 년 후 아이작 뉴턴은 그 다음 논리적 도약을 이뤄냅니다. 뉴턴은 렌즈 대신 곡면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굴절 망원경을 괴롭히던 색수차를 제거하고 현대 반사망원경의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거대한 관측소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도구들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뉴턴의 광학에 대한 기계적 통찰은 천문학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은 천체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행성, 위성, 혜성의 궤도는 더 이상 신적인 안무가 아니라 수학적 법칙에 따른 자연의 결과로 이해되었습니다. 우아하고 변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원리로 말입니다. 망원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우주의 빛을 더 많이 모으고 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점 거리의 증가, 구경의 확대, 더 나은 거울 코팅 기술 등 각 기술의 진보는 우주가 지닌 장엄함과 복잡성을 점차 드러내 주었습니다. 18세기 중반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망원경을 이용해 혜성을 사냥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태양에 가까워지며 얼음과 먼지가 승화되어 만들어지는 빛나는 혜성의 코마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에는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흐릿하게 고정된 얼룩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전혀 혜성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움직이지 않고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방해물들을 피하기 위해 메시에 그는 그것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은 우리 은하 내의 성운이나 성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에 자신도 모르게 이 중 일부는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체로 하나의 은하였던 것입니다. 19세기 동안 망원경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얼룩들 중 일부에 구조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나선팔, 대칭성, 회전, 이는 그것들이 단순한 가스구름 이상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각적 단서는 점점 더 커지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선 성운들은 우리 은하의 일부인가? 아니면 우리 별 근처를 넘어선 외부 은하들, 즉 섬 우주들인가? 이 중심 질문은 그의 20년의 대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로 셰플린은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었고 히버 커티스는 수많은 은하로 이루어진 훨씬 더 광대한 우주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을 해결한 인물은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그는 윌슨산 천문대에 던니 5m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성군 안의 개별 별들을 분해해냈고 세페이드 병왕성을 이용해 그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은하수 너머에 존재했습니다. 우리 은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허블은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빛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더 길고 붉은 파장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우주는 정적인 무대에서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불꽃 속에서 탄생한 우주로 말입니다. 예, 엄청난 깨달음은 새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 우주가 뜨겁고
밀집되어 있으며 거의 균일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구조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그러한 원시적 부드러움 속에서 은하들을 조각했을까요? 20세기 내내 망원경들은 국영과 기술적 정교함 양면에서 계속 커졌고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둠 속 깊이 파고들며 추구해 갔습니다. 지상 기반의 관측소들은 10m에 달하는 거울 직경으로 한계를 밀어붙였고 이는 먼지층을 뚫고 더 희미하고 멀리 있는 빛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지구 대기의 영향이라는 제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의 지속적인 난류는 들어오는 별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해결책은 대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저지구 궤도에 발사되었고 5m의 거울은 비교적 작았지만 대기 왜곡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의 선명도는 과학과 대중의 상상력을 동시에 변화시켰고 은하, 선군, 깊은 우주 풍경의 상징적 사진들은 학술지와 전세계 교실의 포스터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허블이 완전 가동되기도 전에 그 후속 망원경에 대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단순히 먼 은하들을 넘어서 우주 역사 그 자체를 들여다볼 망원경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현대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즉 5m의 분할 거울을 탑재할 것으로 구상되었으며 이는 로켓의 한 조각으로 실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이접기처럼 이 망원경은 발사 시 접혀야 했고 우주에서 정밀하게 펼쳐져야 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지구 궤도가 아닌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중력의 균형점 태양지구 L2 라그랑주 지점이었습니다. 그곳 깊은 우주의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망원경은 테니스 코트 크기의 5겹 태양 차폐막으로 태양열로부터 보호받으며 초기 은하들의 희미한 적외선 빛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냉각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지연, 예산 초과, 기술적 난제를 거친 끝에 JWST는 2021년 크리스마스에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고 전 세계 천문학자 세대의 희망을 싣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 임무는 별의 생애 주기를 기록하고 먼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의 징후를 연구하며 그리고 가장 야심차게는 최초로 형성된 은하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구조가 처음 나타나는 새벽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망원경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은하들은 어디서 왔으며 우주 연대기 속 어느 시점에 등장했는가? 그 해답은 130억 년 이상을 여행한 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살고 죽었던 별들과 은하들이 방출한 빛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황금빛 눈을 열고 깊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이 고대의 빛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단지 한 장면이 아닌 우주의 형성기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최초의 은하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넘어 시간을 거슬러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형태도 없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원시의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원초적 구조물들의 이야기는 역설적인 융합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의 가장 큰 규모와 가장 작은 규모를 연결하며 시공간의 양자요동에서 은하들의 직무를 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탐구하기 위한 현대의 도구는 많지만 그중 가장 혁신적인 것 중 하나는 2009년에 발사된 플랑크 위성입니다. 한때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물체였던 이 위성의 임무는 별이나 은하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랑크는 대신 우주 전체 하늘을 정밀하게 관측하며 빅뱅의 장황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지도화했습니다. 이 복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우주 전체에 걸쳐 약 절대 온도 73도에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균일성 속에는 우주 구조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온도 요동이 바로 중력 변동의 최초 흔적을 나타냅니다. 이 요동은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 우주 인플레이션이라는 특별한 사건 동안 발생한 양자 요동에서 기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시적인 요동을 거시적인 규모로 확대시켰고 우주 자체의 밀도 변화를 각인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이 얼어붙은 양자 교란은 에너지로 채워졌고 아직 형성되지 않은 은하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주가 식어가면서 입자들이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마이크로초 이내에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되었습니다. 몇 분 후 이들은 융합하여 최초의 원자핵을 형성했으며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원시 핵합성의 불꽃은 짧았지만 강렬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고 냉각되는 매끄러운 원자 물질의 바다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거의 1억 년 동안 우주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우주 암흑 시대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물질은 존재했지만 하늘을 밝힐 별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은 조용히 작용하며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골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물질과 달리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그 중력은 막대합니다. 암흑 물질은 평균보다 약간 밀도가 높은 과밀 영역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밀 영역은 성장하고 병합되며 결국 일반 물질이 낙하하게 될 최초의 암흑 물질 헤일로를 형성했습니다. 일반 물질 수소와 헬륨가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암흑 물질과 달리 일반 물질은 냉각되고 압축되며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스는 이러한 헤일로 안에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밀집된 조각들은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었고 그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긴 잠에서 깨어난 최초의 별들이 불꽃처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III형 별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의 별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소와 헬륨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천문학자들이 금속이라고 부르는 무거운 원소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금속이 냉각을 돕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별들은 매우 커졌고 종종 태양 질량의 100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별들은 뜨겁고 밝게 빛났으며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했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아 수백만 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극적인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치거나 직접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별들의 탄생과 함께 제2온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복사는 주변의 중성수소를 이온화시켰고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하여 우주의 어두운 플라즈마를 투명하고 빛나는 우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전환은 점점 커지는 이온화 가스 거품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주의 각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은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별은 고립되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이루며 중력의 끌림에 의해 서로 모여듭니다. 초기 우주는 이러한 암흑 물질 헤일로들로 씨앗이 뿌려졌고 초신성으로부터 점차 금속으로 풍부해지면서 최초의 원시 은하들이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은하를 정의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별은 특정한 순간에 점화되지만 은하는 점진적으로 진화합니다. 은하는 가스를 서서히 모아들이는 축적과 더 작은 시스템들이 충돌하여 결합하는 병합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한 나선 은하나 거대한 타원 은하들도 처음에는 중력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에서 뭉쳐진 소박한 물질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성기 은하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헤일로 안에서는 단 하나의 III형 별이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초신성은 남은 모든 가스를 날려버렸고, 이는 이후 별의 형성을 중단시켜버렸으며 결국 암흑은하라고 불리는 어두운 헤일로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령 같은 잔재들은 지금도 우주를 눈에 띄지 않게 떠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헤일로에서는 중력이 우세했습니다. 가스는 다시 축적되었고 연속적인 세대의 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별들은 이제 소량의 탄소, 산소,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로 풍부해졌으며 그 이전 세대의 별들과는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금속의 존재는 별 내부 물질의 불투명도를 변화시켰고 에너지가 별 내부에서 이동하는 방식과 별의 진화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태양처럼 수십억 년을 살아가는 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은하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동물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질량이 큰 헤일로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다른 헤일로들을 끌어당기고 병합했습니다. 이러한 위계적인 구조 형성은 LCDM 모형. 현재 우주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하들이 같은 속도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하는 작고 연약한 별 무리로 남아 있었고 다른 은하들은 거대한 규모로 팽창했습니다. 질량이 증가할수록 안정성도 증가했습니다. 더 큰 은하들은 초신성 이후에도 가스를 유지할 수 있었고 우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인 별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우주의 엔진이 되어 점점 더 큰 규모로 빛, 금속, 구조를 생성해냈습니다. 한편 별들이 나이를 먹고 죽어가면서 그들이 생성한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로 흩어졌고 성간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화학적 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와 산소가 없다면 지구도, 생명도, 이 이야기를 전할 천문학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양자요동이 이제는 수십억 광년에 걸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한때 균일했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이제 은하들로 가득한 우주로 진화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가스, 별, 블랙홀, 암흑물질이 어우러진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대부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관측은 항상 예기치 못한 놀라움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관측기기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이 시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 망원경은 이론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구조화되었으며 더 많은 수의 은하들이 우주 첫 10억 년 안에 존재했음을 밝혀내며 우리의 예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 우주론적 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줍니다. 모든 과학이 그렇듯 이상현상은 초대장입니다. 가정을 되돌아보고 모형을 정교화하며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초기 우주는 단순히 시간과 거리의 경계가 아니라 지식의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에 서서 고대의 빛 속에서 호기심과 이성이 융합되어 만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늘을 향해 기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최초의 은하들은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거나 웅장한 외형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정의 기념비였습니다. 중력, 화학, 그리고 시간이 물리 법칙에 의해 인도될 때 어떻게 허무한 공간이 빛나는 형태로 조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초기 우주의 양자 안개 속에 새겨진 미세한 요동에서 오늘날 하늘을 가로지르는 찬란한 나선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구조와 복잡성, 그리고 결국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초기 은하들 중 하나에서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도는 작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은 다시 별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은하동물원. 1932년 전 세계 라디오 통신의 새벽이 밝아오던 시기, 망원경에 광학 렌즈가 아닌 라디오 수신기의 잡음 속에서 기묘한 발견이 등장했습니다. 벨 전화연구소의 엔지니어 칼 얀스키는 대서양 횡단 무선 신호의 간섭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측정 가능한 배경 잡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번개나 전기 장비 같은 지구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얀스키는 이 잡음이 지구의 24시간 태양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신 이 간섭은 매일 조금씩 이동했으며 별들이 같은 하늘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항성시 주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4분의 미세한 차이는 심오한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간섭의 근원이 지구나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태양계를 넘어선 곳에서 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얀스키는 자신도 모르게 가시광선 이외의 전작이 스펙트럼에서 처음으로 심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발견은 전파 천문학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얀스키 본인은 이후 다른 업무로 배치되어 이 발견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전파 천문학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의 세기를 얀스키라는 단위로 측정합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 중에는 젊은 엔지니어이자 아마추어 전파 애호가였던 그로트 레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뒷마당에 세계 최초의 전파 관측 전용 망원경을 세웠고 한동안 지구에서 유일한 전파 천문학자로 활동했습니다. 레버는 얀스키의 발견을 확인했고 우리 은하 전체에서 전파가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우주에 대한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곧이어 전파 망원경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전파 방출 이상을 넘어선 더 놀라운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전파원 작고 밝고 마치 점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별 형성과는 맞지 않는 에너지를 방출하는을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은 준성이라 불리게 되었고 광학 이미지에서는 별처럼 보이지만 전파에서는 불꽃처럼 강한 방출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방출하는 막대한 에너지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억 배가 넘었고 이 준성들은 수십억 광년 너머에서도 관측될 수 있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이 준성은 우주 역사 초기에 극도로 격렬했던 활동의 한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이 원시적인 시대 동안 우주는 빛과 변화로 타올랐습니다. 첫 별이 점화되었고 첫 은하들이 결합되었으며 첫 블랙홀들이 탐욕스럽게 물질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의 젊은 열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별 형성 속도는 느려졌고 은하들은 보다 안정된 형태로 성숙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은 모든 규모에서 계속해서 우주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은하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작은 은하들이 합쳐져 더 큰 은하로 병합되었고 큰 은하들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며 더욱 질량이 커졌습니다. 일부 은하들은 내부 역학에 의해 독특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은하수처럼 원반 형태의 은하들은 가군동량 보존에 따라 회전하며 우아한 나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회전 원반 속의 차가운 가스는 붕괴되어 별들을 형성하였고 오늘날 천문학 카탈로그에 수록된 정교한 나선 은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은하들은 더 격렬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거대한 은하들 간의 격렬한 병합은 그들의 질서 있는 회전을 방해하여 혼란스럽고 형태없는 타원 은하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선팔 구조가 없는 이 구형 은하들은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가 거의 없어 격렬한 별 형성의 끝자락임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주는 은하의 형태에서 나선형과 타원형이라는 이중 구조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는 충돌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진화의 경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하들이
이 깔끔한 분류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하들은 모양이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해 보이며 이는 중력 상호작용, 과거의 병합 또는 인접한 은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규칙 은하들은 전이 상태에 있는 천체들로 최근의 역사를 아직도 간직한 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은하들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대 1조 개의 은하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중간 규모이지만 일부는 수천억 또는 수조 개의 별을 가진 진정한 거대 은하입니다. 이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거미줄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질 구조를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인플레이션 동안 생겨난 원시 요동에 의해 형성되고 암흑물질에 의해 조형되어 온 필라멘트와 마디의 격자망입니다. 이 거미줄 속에는 수백만 광년 규모의 은하가 거의 없는 거대한 공허들이 존재하며 물질은 필라멘트와 판을 따라 중력 우물 쪽으로 흐릅니다. 이 중력 우물은 은하들과 암흑물질이 응집된 거대 구조인 은하단에 해당합니다. 은하단은 중력의 요새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뜨거운 플라스마 상태의 성강군 매질 속에서 떠다니며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잠겨 있습니다. 가장 큰 은하단 중심에는 CD 은하라고 불리는 은하계의 거인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변 은하를 집어삼키고 물질을 흡수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하단은 그 자체로 최은하단이라는 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며 이는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라니아케아 최은하단이라는 구조의 일부로 수백만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최은하단이 중력적으로 결속된 구조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연합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일관된 구조물입니다. 모든 은하가 은하단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은하는 은하그룹이라 불리는 더 작은 연합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보다 밀접한 모임은 일반적으로 몇 개에서 수십 개의 은하로 구성되며 한두 개의 거대한 은하가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 은하계도 그러한 모임인 국부은하군의 일원으로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그리고 100개 이상의 외소 은하를 포함합니다. 이들 중 많은 희미한 동반 은하는 최신 망원경을 통한 심우주 탐사를 통해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국부은하군은 거대한 은하단과 비교하면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은하를 정적이고 완성된 존재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바꾸는 중요한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은하의 진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진행 중인 과정의 놀라운 예시는 90년대 초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원생이던 로드리고 이바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에 위치한 영국 호주 망원경을 이용해 은하 중심 팽대부 근처의 별들의 운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별 움직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광섬유 장비를 이용한 그의 관측은 이상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은하 팽대부에서는 무작위 운동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별들은 마치 공통의 기원을 공유하는 듯한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바타는 측정 오류나 계산상의 실수를 배제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인 제리 길모어와 마이크 어윈의 지도 아래 이바타는 대담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별들은 은하계 고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별계 시스템, 즉 침입한 외소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수자리 외소은하의 발견은 우리 은하가 다른 은하를 흡수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위성 은하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늘어나고 왜곡되었으며 결국 찢겨나가 그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조석 흐름의 형태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통합된 별의 체계였던 이 은하는 결국 우리 은하의 헤일로에 흡수되어 수십억 개의 별 사이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천문학자들은
사수자리가 혼자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은하는 여러 개의 외소은하를 흡수하고 있으며 그 잔해는 희미한 별들의 흐름으로 여전히 감지됩니다. 우리의 은하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도 마찬가지로 작고 약한 은하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은하 시계는 드문 사건이 아니라 은하의 성장의 중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부여하는 평화로운 고요함은 사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축적과 파괴의 폭력적인 과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관측과 이론 연구를 통해 은하동물원 다양한 은하들과 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은하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 역사, 그리고 현재 진행형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됩니다. 그들은 암흑물질의 조밀한 매듭에서 태어나 중력과 가스에 의해 자라나며 내부 역학에 의해 형성되고 우주적 만남에 의해 변화합니다. 은하들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때로는 죽습니다. 블랙홀로 붕괴되거나 더 큰 시스템에 의해 삼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2022년만 해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관측은 초기 은하들이 기존 이론보다 더 질량이 크고 더 성숙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논쟁을 촉발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정들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씨앗처럼 뿌린 양자 요동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장엄한 나선 은하와 거대한 은하단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고대 과정의 기록이자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실체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진화를 그려낸다는 것은 거대한,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별과 암흑물질, 가스와 복사선, 중력과 시간의 웅장한 상호작용으로 쓰인 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웹의 미스터리. 푸른 크리스마스 아침 하늘에 울려 퍼진 굉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기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망원경 우주 종이접기처럼 접힌 상태로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공허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은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천상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 두 번째 라그랑주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JWST는 금빛 거울을 펼치고 우주의 냉기로 식힌 후 어둠을 처음으로 찍고 나왔던 별빛의 깜빡임을 향해 아주 멀리 과거를 바라볼 준비를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젊은 우주를 향해 그 눈을 열자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매혹되었고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기 우주로부터 보내온 첫 이미지들은 수십 년간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폭발 후 10억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크고 너무 밝고 너무 구조화된 은하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은하는 아름다운 회전 원반, 우리 은하를 연상시키는 장엄한 나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주가 아직 유년기에 불과한 시점에 어떻게 이런 은하들이 이미 그렇게 성숙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Panic at the Discs라는 다소 장난기 있는 제목의 논문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포착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언론은 존재론적 위기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JWST가 우주론의 근본을 부정한 것일까? 빅뱅 이론이 무너진 것일까? 우주의 방정식들이 뒤집힌 것일까? 이 흥분과 불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우주론의 심장부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우주에 살고 있는가? 이야기는 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처럼 20세기 초에 시작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더 이상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 우주적 춤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어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가 그의 방정식에 대한 해를 찾으며 놀라운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공간 자체가 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진화하며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에드윈 허블이 등장했습니다. 1920년대 윌슨 산에서 관측하던 그는 먼 은하들이 적색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들의 빛이 마치 우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그 편의는 더 컸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더 작고 더 밀도가 높고 더 뜨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우주에서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우아하긴 하지만 하나의 해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그 방정식들은 무수히 많은 가능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주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중요한 측정값이었습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와 우주의 구성 성분입니다. 첫 번째는 허블 상수로, 은하들이 거리의 함수로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에너지 예산에 관한 것으로 우주가 얼마나 많은 물질, 복사선, 그리고 다른 이국적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값을 측정하는 일은 20세기 대부분 동안 관측 우주론의 중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일은 악명 높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주는 측정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 거리 추정은 창의적인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세페이드 병광성과 II형 초신성과 같은 표준 촛불을 사용해 본래 밝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측된 밝기로부터 거리를 유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허블 상수가 메가파섹당 초속 50인지 100에 가까운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이는 우주의 나이에 대한 추정치를 크게 달라지게 했습니다. 1990년대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배치되면서 비로소 명확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밀도로 HST는 가까운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메가파섹당 초속 약 72km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나이가 대략 150억 년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별, 행성, 가스,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와 은하단의 운동에는 이상한 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선 은하는 가장자리에서 너무 빠르게 회전했고, 은하단은 눈에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암흑물질, 이 중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고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연구팀,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와 하이제 초신성 탐사팀 은 폭발하는 별들의 빛을 분석하여 우주의 팽창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중력이 시간에 따라 팽창을 느리게 만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우주는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적 가속을 이끄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추측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 안에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채우며 반발 압력을 가하는 신비한 에너지 형태, 그것은 암흑 에너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힘이며 그 본질은 물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우주론자들은 현재 LCDM으로 알려진 우주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람다는 아인슈타인의 암흑에너지 항인 우주 상수를 의미하며 CD맨은 천천히 움직이며 뭉치는 냉암 흑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물질은 은하 형성의 씨앗 역할을 합니다. LCDM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며 구성은 일반 물질 5%, 암흑 물질 27%, 암흑 에너지 68%입니다. 이 모델은 수없이 많은 관측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패턴, 대규모에서의 은하 분포, 우주 구조의 진화를 정확히 예측합니다. 모든 면에서 과학의 놀라운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한 은하들은 예측보다 더 이르게, 더 밝고, 더 질량이 크며 더 구조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대폭발 후 10억 년도 안 되는 시점에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형성되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야 했습니다. LCDM과 같은 우주론 모델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의 진화를 지배합니다. 공간이 어떻게 팽창하고 물질이 어떻게 뭉치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은하의 형성을 예측하려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암흑 물질과 가스의 흐름, 플라즈마의 냉각, 별의 탄생, 초신성의 피드백, 블랙홀의 탐욕스러운 섭취까지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성이 극에 달한 천체 물리학이며 규모와 힘이 얽힌 춤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컴퓨터들조차 도전받는 영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이는 은하 형성의 복잡한 물리학을 근사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삽입된 단순화된 규칙들입니다. 이 레시피들은 최고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종종 여러 가정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초기 질량 함수입니다. 특정 가스 구름에서 생성된 별들의 질량 분포를 통계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국소 우주에서는 IMF가 비교적 잘 규정되어 있지만 초기 우주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초기 별 형성이 더 크고 밝은 별을 선호했다면 젊은 은하는 실제 질량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났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국소 IMF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은하들의 크기와 성숙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IMF는 JWST가 관측한 은하들이 비정상적으로 밝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하들은 그렇게 질량이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더 뜨겁고 무거운 별들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게다가 JWST의 초기 결과는 신속한 예비 분석에 기반했습니다. 이 망원경의 기기는 매우 민감하며 그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정밀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적색 편의는 단순한 광도 추정이 아니라 반드시 분광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기의 흥분은 종종 더 신중한 재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JWST가 계속 관측을 진행하고 천문학자들이 모델을 정교화하면서 공황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LCDM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초기 우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풍부하며 역동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JWST의 임무가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망원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가정을 도전하고 알려진 경계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일탈, 모든 이상치, 모든 예기치 못한 은하는 단서입니다. 다시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제하라는 초대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주론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의 생명력입니다. 과학은 기념비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펼쳐지는 자연과의 대화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 창의성,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론들조차 의심하려는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JWST가 초기 우주에서 포착한 은하들은 파멸의 전조가 아니라 경이로움의 전령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살아난 우주, 혼돈 속에서 존재를 불태운 별들,
그리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한 우주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번의 관측마다, 한 개의 광자마다 우리는 어둠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확실함이 아닌 이해를 찾아 헤매는 여정을 이어갑니다.